만두 얘기하다가 실화가는지도 모르고요. 계속 이어서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뭐 부추, 당근, 고기를 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을 이제 양 조절도 못해요. 둘이서 만두 먹으려면 그래도 한 20개는 만들어야 되는데, 그죠? 그래서 고기도 처음에는 한 근씩 사고, 그죠? 소고기, 돼지고기 샀었는데 섞어 넣으면 맛있다 그래서. 그리고 당면도 큰 거 하나 사고요. 양을 모르니까 부추도 한 단 큰 거 사고, 또 김치 없어서 또 김치도 하나 사고. 재료비만 한 돈 10만 원 이상 들어가더라고요. 양도 20개 만들어야 되는데. 그리고 만두소를 이제 만드는데 고기, 당면, 두부도 들어가는구나. 두부 짜야 되고 김치도 짜서 넣고 해야 되는데 양 조절이 안 되니까, 그리고 배합을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또 시간이 많이 걸리더라고요. 그리고 또 밀가루 반죽해야 되는데 밀가루 반죽 양을 몰라가지고 나중에는 20개 정도 해야 되는데 한 100개 정도 만들 수 있는 반죽이 나와요. 반죽하다 보면 물 부으면 질고, 다시 밀가루 부으면 돼지고, 다시 물 부으면 다시 돼서 계속 물 붓다가 양 엄청 커지고. 그래서 만두 하는데 시간이 한 7시간 걸렸나 봐요. 저녁 때 한 6시쯤 먹기로 했는데 저는 한 4시에 시작하면 먹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거의 12시 다 돼갖고 먹었던 것 같아요. 근데 두 번째 만두 만들 때는 어떻게 되겠어요? 양 조절이 되잖아요. 재료 어느 정도 사야 돼. 그리고 밀가루는 어느 정도 하면 돼. 고기는 한 200g만 있으면 돼. 세 번째 하면, 네 번째 하면, 다섯 번째 하면. 지금 제가 만두를 한 10번 정도 만들어 본 건데요. 시간도 지금은 한 2시간이면 되고요. 재료도 필요한 것만 재료를 사면 돼서 재료값이 한 5만 원도 안 들어요. 무슨 얘기예요 지금? 그죠? 만두의 누적 생산량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단위원가가 감소한다. 뭐 때문에? 경험 때문에. 경험을 많이 하면 당연히 러닝이 이루어지죠. 학습이 이루어지죠.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저원가 전략을 사용할 수 있는 방법, 근본 원인, 이유를 생각해보면 규모의 경제와 학습 곡선 때문이다. 이렇게 정리해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가격 전략에 우리가 활용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이 별표라는 제품이 생산량이 100개일 때 가격이 여기야. 그러면 우리가 이제 그래프를 실제 수치를 가지고 200개일 때, 300개일 때, 400개일 때, 500개일 때 정도 숫자를 찍어보면 이 그래프의 곡선을 우리가 구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10,000개 정도 생산했을 때는 가격이 어느 정도 됐는지 예측해 볼 수 있죠. 일정 마진 붙이는 것보다 경험 곡선 활용해서 가격 예측해서 특정 생산량이 되었을 때 어느 정도 가격을 얘기할 수 있는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시면 지금 LED TV 있잖아요. LED TV, OLED 뭐 이런 것들 있죠. 뭐 비싼 제품은 한없이 비싼데 요새 이제 TV가 75인치가 많이 팔린대요. 65인치하고 75인치 그러면 상당히 대형 TV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이 한 5년 전만 해도 75인치 구입하려면 좀 저렴한 제품이라고 해도 한 600만 원을 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200만 원대면 구입이 가능해요. 그 이유가 뭐냐면 바로 경험 곡선. 경험 효과가 발생한다. 기술적 노하우라든가, 그죠? 경험에 의해서. 만두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시간이 없는데 만두 말씀드린 거예요. 잊어먹지 말라고. 정리하면 익스피리언스 커브 이펙트와 이코노미 오브 스케일을 통해서 우리가 저원가 전략을 추구할 수 있다. 생산량을 늘려서 원가를 낮추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넘어가야지. 오른쪽으로 와서 제품 차별화 전략 한번 볼게요. 제품 차별화 전략이라는 것은 어떤 얘기예요? 제품 차별화 전략이라는 것은 어떤 제품의 특색을 가하는 것이다. 그죠? 그래서 경쟁 기업들이 제공하는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해 구매자가 인식하는, 여기 구매자를 바꾸세요. 소비자가 맞는다는 것 같아요. 더 정확한 것 같아요. 구매자라고 해서 틀린 건 아니지만 괄호 열고 소비자도 쓰자. B2B일 수도 있고 B2C일 수도 있으니까 높은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것.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이거예요. 다른 기업이 제품 차별화 전략을 모방해서 사용할 경우 그 효과가 감소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중요한 내용 하나 제가 필기를 해볼게요. 이거 꼭 기억하세요. 어떤 개념이냐면 스트래티직 컨버전스라는 개념이 있어요. 스트래티직 컨버전스, 그죠? 이게 뭐냐면 우리말로 이야기하면 전략적 수렴이라고 그래요. 전략적 수렴. 여러분들 전략적 수렴이라는 말 이해되세요? 수렴이라는 게 뭐냐면 우리 수학회 때 발산 수렴 배웠잖아요. 수렴이 한정으로 가는 거, 이렇게 하나로 이렇게 들어가는 거. 발산은 막 흩어지는 거예요, 그죠? 우리 수학 공부할 때, 그러니까 한정으로 가는 건데 이게 무슨 개념이냐면 다른 기업이 제품 차별화 전략을 모방하는 경우 그 효과가 감소한다는 거예요. 자, 지금 보시면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1990년대 후반에 이제 여러분들 이제 호텔 쪽 보면 호텔 유명한 호텔들 되게 많죠. 뭐 힐튼 호텔 있고, 그죠? 힐튼 호텔 들어보셨죠? 그다음에 뭐 메리어트도 있고, 메리어트 호텔도 있고요. 그다음에 하얏트도 있고, 플라자 호텔도 있고. 그다음에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우리 명동에 가면 롯데백화점 뒤에 웨스틴 조선이라고 웨스틴 호텔 있잖아요. 웨스틴 경주도 있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 중국에 가면 또 웨스틴 뭐 중국 명칭 들어가서 무슨 웨스틴 뭐 이렇게 있어요. 다 전 세계적으로 있는 호텔들이죠. 근데 이제 이런 호텔들이 뭐 웨스틴이나 힐튼이나 메리엇이나 하얏트나 플라자나 이런 호텔이 경쟁을 하는데 90년대 후반에 어떤 열풍이 들었냐면 이제 호텔 같은 경우에는 서비스가 상당히 중요한데 친구 서비스를 강화한 거예요. 처음에 웨스틴에서. 그래서 얘네들이 이제 친구가 너무나 푹신하다고 그래서 이런 말을 썼어요. 헤븐리 베드라고. 천상의 침대야. 그만큼 구름에서 자는 것처럼 편하다고 해가지고 이제 상당히 그 뭐 침대 매트라든가 그 다음에 커버라든가 시트나 베개 이런 거에 비싼 돈을 들여가지고 이제 차별화를 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랬더니 소비자들이 좋아해요. 와, 너무 침대 뽀송뽀송하고 눕기만 해도 그냥 잠이 와. 그랬더니 다른 기업들이 다 따라하는 거야. 힐튼, 메리엇, 하얏트. 그러니까 지금 웨스틴 호텔만 처음에 차별화가 됐는데 다른 호텔들이 다 비슷하게 뭐 힐튼은 뭐 조용한 침대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메리엇은 뭐 원규회복 침대다 이딴 소리를 하고 하얏트는 뭐라고 얘기하고 메리엇은 뭐라고 광고를 하면서 침대 친구에 대한 여러 가지 그런 차별화 전략을 취하다 보니까 차별화가 안 일어나고 모든 기업들의 움직임이 비슷하게 한정으로 수렴된다는 거죠. 그 얘기가 바로 전략적 수렴이라는 얘기고 그 얘기는 우리 지금 핸드아웃 13페이지에 있는 다른 기업이 제품 차별화 전략을 모방해서 사용할 경우에 효과가 감소한다는 얘기가 나올 수 있어요. 그죠? 근데 이것은 전략적 수렴이라는 개념으로 설명도 되고 트렌드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것도 사실은 누가 얘기할까요? 이것도 포터가 얘기한 개념인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포터의 말도 일리가 있죠. 전략적 수렴. 비슷비슷해져. 차별화의 기능이 그냥 없어지는 거야. 다 비슷비슷해져. 근데 소비자들이 원하기 때문에 그리고 비슷비슷해져도 제품의 성능이 뛰어나면 소비자들은 어떻게 변할까요? 이런 경우에는 자, 한번 생각을 해보실까요? 전략적 수렴이라는 거 한번 생각해보세요. 전략적 수렴이 계속 일어나니까 차별화를 할 필요가 없겠네요. 할 필요가 있죠. 일단 선도자가 되는 거야. 차별화를 쓰는 기업에서 선도자가 돼서 제일 처음에 차별화를 시작을 하고 그리고 두 번째는 그러면 지금 힐튼이나 메리엇이나 하얏트나 플라자나 웨스틴이나 친구가 다 똑같다고 쳐보세요. 차별화가 다 똑같이 수렴돼서 그럼 결과적으로 소비자들이 두 번째로 가는 건 브랜드라고요. 브랜드. 조금 전에 얘기했던 브랜드 로열티가 얼마큼 더 있느냐. 이렇게. 그래서 브랜드 로열티가 충분하고, 그죠? 그만큼 그래서 소비자들의 사랑을 받는다고 하면 전략적 수렴은 조금 피할 수 있지 않을까. 그죠? 애플하고 지금 삼성전자에서 출시하는 휴대폰 보면은 많이 전략적 수렴이 이루어졌어요. 처음에 이모티콘 모양 사용한 게 애플이잖아요. 그리고 애플은 어땠어요? 이 스마트폰 보면 여러분들 기억 못 하시겠지만
애플 3나 애플 4를 보면 손 안에 딱 들어왔었거든요. 5까지만 하더라도. 근데 어느 때부터 사이즈 커졌잖아요. 삼성 같은 경우 처음부터 사이즈 키웠죠. 갤럭시 노트라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그죠? 그리고 카메라도 처음에 하나였다가 2개, 3개씩 막 추가하고. 그죠? 카메라 기능 강화하는 것도 전략적 수렴이라고 봐야죠. 그러면 애플하고 삼성하고 전쟁하면 어떤 기업이 최우종적으로 승리자가 될까? 경쟁이 계속 이루어질 수도 있겠지만 제가 볼 때는 누가 소비자들이 갖는 브랜드 충성도가 중요하다. 그런 면에서는 애플이 유리한 면이 있죠. 애플의 제품에 대해서 브랜드 충성도가 상당히 높잖아요. 왜냐하면 삼성 제품에 대해서 충성도가 없는 고객이 많다라는 게 아니라 애플 제품은 주로 컴퓨터, 그죠? 노트북, 그죠? 제품 수가 좀 한정돼 있는데 삼성 워낙 많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근데 모르죠. 그러니까 삼성은 브랜드에 대한 충성보다는 기업 브랜드가, 그죠? 기업명으로 더 승부하는 회사죠. 우리가 아이폰이라고 하지 애플폰이라고는 안 해요. 맥북이라고 하지 애플 컴퓨터라는 얘기 잘 안 하잖아요. 근데 우리 삼성폰이라고 그래요. 삼성 갤럭시라는 말도 하긴 하지만 아이폰보다는 갤럭시 브랜드가 조금은 약한 것 같아요. 또 그렇게 보면 애플이 이길 것 같기도 하고. 그러나 또 삼성은 막대한 자금력이 있고, 그죠? 인재풀도 좋고. 아주 두 기업이 휴대폰 쪽에서 경쟁하는 거는 정말 재미있어요. 조금 더 얘기하면 삼성은 정말 후발주자로서의 능력이 강한 기업이죠. 그죠? 스마트폰은 사실 후발주자였잖아요, 삼성이.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플과 경쟁한다는 거, 그리고 시장 점유율이 애플보다 조금은 위에 있다는 거 강점이라고 볼 수 있어요. 너무 얘기가 길어졌다. 자, 어찌됐건 전략적 수렴 기억하세요. 차별화 전략을 어떤 기업이 실행하면 나머지 기업도 유사한 차별화 전략을 실행해서 결과적으로는 큰 차이가 없어지는 거. 근데 하나 더 나아가서 우리가 봤을 때 브랜드 충성도가 강하면 전략적 수렴을 피할 수도 있다. 오케이?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겠네요. 그 다음에 제품 차별화 전략을 수행할 수 있는 프로젝트 팀을 구성하는 거. 지금 13페이지예요. 핸드아웃. 바람직하다. 당연한 얘기고요. 조직 구성원의 창의성이 발휘될 수 있도록 적절한 보상. 이건 괜히 제가 인사조직 전공했다고 한번 써본 말이에요. 당연한 얘기죠. 그죠? 자, 그렇게 정리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 17페이지 한번 볼까요? 17페이지 17페이지 내용은 이제 그 차별화 전략에서 중요한 이슈들이에요. 차별화 전략을 우리가 성공적으로 이루기 위해서 고려해야 되는 요인. 첫 번째는 이제 제품 복잡성. 자, 뭐라고요? 지금 얘기하는 거? 차별화 전략을 실시할 때 우리가 고려해야 되는 거. 복잡성을 고려해야 된다. 복잡 그러면은 이런 거죠. 제품이 복잡하면 복잡할수록 차별화가 잘 돼 있다. 다시요. 다시 집중해서 들어보세요. 제품이 복잡하면 복잡할수록 차별화가 잘 이루어졌다. 동의하세요? 그러니까 복잡하다는 건 기능이 막 여러 가지 있고요. 그러다 보면 차별화가 잘 돼 있다. 여러분들 그 몽블랑이라는 만년필 아시죠? 몽블랑. 그리고 여러분들 흔히들 쓰는 빅볼펜이라는 거 있죠? 빅볼펜. 똑같은 필기도구죠? 복잡한 거로 치면 어떤 제품이 더 복잡해요? 몽블랑이 더 복잡해요. 제가 어릴 때 몽블랑 만년필을 갖다가 분해해 본 적이 있는데 하여튼 상당히 혼이 난 적이 있어요. 어른들한테. 부품이 한 20개 정도 되고 얘는 3개예요. 이 빅볼펜 여러분들 지금도 쓰고 있는 분 있을 텐데 수업 들으면서 보면 몸통 있고 심 있고 그죠? 뚜껑 있잖아요. 곤충 같아요. 머리 가슴대 이런 식으로. 근데 차별화를 얘기할 때 몽블랑이 부품 수가 많으니까 그죠? 이게 더 차별화가 잘 됐나? 빅볼펜에 비해서? 그렇지 않죠. 일단 복잡성을 우리가 얘기할 때는 용도를 생각해 봐야 돼요. 용도. 몽블랑 만년필 같은 경우 비싼 제품 한 200만 원 이상 하는 것도 있거든요. 이거는 어때요? 빅볼펜은 10개, 뭐 10개 드리로 막 2,000원에 사고 그러잖아요. 100원이라고 해봅시다. 200원이 아니고 200만 원이고 100원이라고 해봅시다. 용도를 뭐야? 가격 차이는 어마어마하죠? 용도는 뭐냐면 이거는 그냥
편한 필기용이에요. 필기용. 편하게. 잊어버리면 가슴 덜 아파요. 몽블랑 볼펜 하나 잊어버렸다고 나의 사랑하는 몽블랑 볼펜이야 어디 갔니? 이러진 않아요. 아예 좀 아깝다 정도지. 그죠? 어디 갔지? 이거 잊어버리면 가슴이 찢어지죠. 그리고 이 용도는 뭐냐면 이거는 그냥 필기용이 아니라 어떤 거예요? 서명할 때. 그죠? 고급 레스토랑에 가서 빌지가 오면 서명할 때. 그러니까 이거는 위신이야. 위신. 프리스티지. 그래서 위신을 그러니까 자기 어떤 위신을 드러내는 용도로서 프리스티지를 드러내는 용도로서는 차별화가 잘 됐지만 필기용으로는 차별화가 조금은 덜 돼 있다. 막필기라고 합시다. 막필기 할 때는. 그죠? 그러니까 이거를 몽블랑하고 빅볼펜을 같은 선상에서 차별화를 우리가 논할 수 없어요. 용도를 생각해 봤을 때. 그러니까 이 빅볼펜이 서명용으로서는 몽블랑보다는 자신의 위신을 드러날 때 떨어지는 거고 막 쓸 때는 이게 더 용도로서 더 좋은 거고 차별화가 잘 된 거고. 그러니까 용도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죠? 일반적으로 복잡할수록 차별화가 많이 이루어졌다. 그러나 소비자들의 용도를 다른 말로 얘기하면 편익이야. 편익. benefit. 용도를 확장시켜서 보면 편익. 편리한 이익. 이건 나의 위신을 드러내. 우리가 편익 얘기할 때 뭐 상징적 편익이라는 말 써요. symbolic benefit. 그 다음에 뭐 functional benefit. 뭐 이런 말 쓰거든요. 상징성이 있잖아요. 용도를 생각할 때 편익으로 연결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고요. 두 번째, 제품 형태 한번 보자. 디자인에 의해서 형태가 차별화가 일어날 수 있다. 그죠? 제품 형태를 달리하면 그래서 애플 맥북이 인기가 많은 거예요. 그죠? 물론 삼성이나 기타 다른 제품들, LG 제품들도 디자인이 상당히 뛰어나지만 애플 특유의 어떤 디자인은 정말로 이쁘잖아요. 그리고 우리 카메라 중에서 라이카라는 카메라 있거든요. 라이카라는 카메라 있는데 이 카메라도 상당히 고가 제품인데요. 디자인이 상당히 예뻐요. 그래서 사람들이 차별화됐다고 생각을 많이 하죠. 애플이나 라이카 제품이 디자인에 있어서 차별화가 돼서 기존 제품과 다르다는 그냥 디자인만 다른 건데 그런 인식을 줄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출시 타이밍 한번 볼게요. 출시 타이밍을 어떻게 조절하느냐에 따라서 차별화가 이루어질 수 있다. 자, 이것도 애플하고 삼성전자에서 나오는 휴대폰 가지고 이야기하게 됩니다. 지금 이제 아이폰이나 갤럭시 같은 경우 출시 시기가 대략 1년이죠. 보통 이제 하반기 되면 9월부터 11월 사이 신제품이 등장하잖아요. 그죠? 연마다. 근데 아이폰은 1년마다 신제품이 등장한 게 얼마 안 됐어요. 애플은 좀 더 길었어요. 1년 반 혹은 2년 정도. 삼성은 초기에 그러니까 2000년대 한 2007년, 8년, 9년, 10년 요때 10년 되기 전에 아이폰은 출시 시기가 길고요. 갤럭시는 출시 타이밍이 짧아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아이폰 같은 경우에는 아이폰 3 처음 나왔을 때 써본 사람들이 너무 좋으니까 기능에 있어서 별 다른 신제품을 기대를 안 해요. 갤럭시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삼성 갤럭시 A라는 제품이 등장하고 S라는 제품 등장하는데 사실 A 제품 같은 경우에는 초기 모델이었거든요. 그야말로 무늬만 스마트폰이었는데 A 제품 나오고 한 달도 안 돼서 S라는 제품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출시 시기가 상당히 빠른 거지. 왜냐하면 후발주자 입장에서는 소비자들이 만족할 만한 제품들을 끊임없이 내놔야 돼요. 삼성 같은 경우에 워낙 자금력이 좋으니까 그리고 신제품을 잇따라 할 수 있는 여력이 되니까 인력풀이 되니까 한 달에 한 번씩. 근데 지금은 그게 어떻게 돼요? 1년에 신제품이 거의 비슷한 시기에 출시가 되죠. 그래서 아이폰에 대해서는 고객들이 초기 아이폰에 대해서 충성심이 많았던 고객들은 느긋하게 기다리니까
애플 같은 경우 아이폰에 있어서 고객들을 땡겨오는 풀 전략을 쓰는 거야. 풀 전략을. 풀 스트래티지를. 고객들을 땡겨오는 거. 삼성은 후발주자니까 그리고 자금력도 많으니까 시장 점유율이나 인지도 높이려고 끊임없이 푸시하는 거야. 새로운 제품을 자꾸 고객들한테 밀어서. 그래서 우리 핸드업 보면 출시 타이밍은 소비자의 제품에 대한 충성도 수준에 따라 결정될 수 있다. 다시 얘기하면 초창기 스마트폰, 그러니까 초창기라고 하면 대략 2010년 이전에는 애플의 아이폰은 출시 시기가 길었다. 신제품 나오는 시간이 1년이 넘었었다. 제가 알기로 3 나오고 한참 뒤에 4가 나왔어요. 근데 갤럭시 같은 경우에는 후발주자니까 소비자들이 만족할 수 있는 제품들을 끊임없이 내보내는 거예요. 이 제품이면 괜찮을까? 이 제품은 괜찮을까? 지금은 출시 시기에도 거의 전략적 수렴이 이루어졌죠. 1년에 한 번씩 나오니까. 이 부분 잘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지역 입지 볼게요. 지역 입지라는 거는 접근하기 편리하고 인근 지역에 해당 시장의 점포가 집중해 있을 때 차별화 전략이 있을 수 있다. 그쵸? 지역 입지. 집중화되어 있을 때. 우리 장충동 가보면 뭐 생각나요? 족발. 그죠? 장충동 족발. 할머니 족발 그러잖아요. 이렇게. 할머니 족발. 그리고 옆에 보면 이렇게 빨간 딱지로 원조 이렇게 써있어. 장충동 족발 가보면. 어디가 원조인지 몰라요. 근데 여기 가보면은 어느 집을 가더라도 기본적으로 족발이 다 맛있죠. 그죠? 저는 뭐 족발이면 다 맛있지만. 그죠? 왜냐하면 여러 업체들이 경쟁하다 보니까 조금이라도 맛이 떨어지면 거기 그 족발 골목에서 버틸 수가 없어요. 신당동 떡볶이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더 차별화를 할 수밖에 없다. 몰려있으면. 그죠? 경쟁이 치열해지니까. 이해되셨어요? 그 다음에 이제 차별화 전략, 지역 입지 이런 것도 접근하기 편리한 지역도. 우리나라 이마트나 홈플러스 보면은 대부분 이제 교통이 편한 곳에 있죠. 지하철역하고 연동되는 경우도 있고. 과거에 까르푸라고 지금도 프랑스에 있는데 이 까르푸 같은 대형 할인점 같은 경우에는 입지를 무시를 했어요. 그러니까 좀 이제 이 대형 할인점에 가서는 사람들이 대량으로 물건을 구입하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좀 자동차를 이용해서 구입할 거라고 생각해서 지하철역 이런 거 고려 안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걸어가기 힘드니까 까르푸는 잘 안 가게 되는 경향이 있어가지고 상당히 어려움을 겪었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 지역 입지하고 관계없는데 까르푸는 너무 매장 자체가 창고 같은 기분이 들었어요. 이마트 같은 경우에는 신세계의 영향을 받아서 그런지 초창기에는 이마트 같은 경우 처음 갔을 때 야 이거 거의 백화점 같다 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저는 거기 시설이 깨끗해서 깔끔하고. 근데 까르푸는 그냥 공장에다가 아니면은 뭐 그냥 창고에다가 물건 쌓아놓은 것 같더라고요. 그런 면도 있었죠. 어찌됐건 접근성하고 집중도가 중요하다. 마음이 급해서 접근성과 집중도. 그 다음에 이제 기업 평가는 소비자에 대한 우호적인 태도를 이끌어낼 수 있다라는 거죠. 그죠? 기업 평판이나 제품에 대한 평판. 우리 CSR,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나 이런 개념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기업이 갖고 있는 이미지, 어떤 이미지를 갖고 있는지, 사회에 좋은 활동을 많이 한다. 그러면 우호적인 어떤 감정을 갖게 된다는 거. 이런 것들이 하나의 기업 평판이 될 수 있다. Corporate Reputation. 자, 이 정도로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